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정섭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격형 무기체계와 방어형 무기체계 군사전략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주최 측은 어떤 의도로 이걸 저한테 요청하신 건지.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이제 뭐 무기 체계나 약간 이런 쪽을 기대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밀떡처럼 막 무기를 오늘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어떤 공격 방어가 함의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군사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안보상의 쟁점들에 주는 시사점,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은 좀 약간 개념적인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좀 약간 잘 참아주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나중에 후반부 가서는 이제 좀 더 정책적인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얘기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원래. 네, 그러세요? 네, 잘 됐네요. 저는 사실 이 주제는 공격, 방어,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 갖던 주제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안보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 유지 국가라면은. 그래서 방어가 충분하면 사실은 이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상 변경 국가는 이제 공격 능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이 개념을 사실 잘 이해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제 페이퍼 이제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격 방어 개념에 사실은 약간 모호하거나 혼선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 독트린, 이제 최근에 좀 발표했잖아요. 작년 9월에. 북한의 핵 독트린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공세적이다. 뭐 많이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격적이라는 건 뭐고 방어적이라는 건 뭔가? 북한의 핵 독트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반격 능력 보유 능력을 이제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수방위 원칙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냐? 뭐 그렇다 아니다 논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사드 체계 배치할 때도 그렇고 미사일 방어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중국은 굉장히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고 또 이제 뭐 미사일 방어 이제 동유럽에 뭐 폴란드나 이런 데 미국이 배치할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미국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미사일 방어는 방어 무기 체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대방은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지 방어 무기인데 또 우리 뭐 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방어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여요. 이 군사적으로 이제 이런 안보 이슈를 얘기할 때. 그런데 이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서두로서 한번 제가 이제 문제만 던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공격 방어를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만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힘이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할 수 있는 것. 군사력뿐만 아니라 힘을 가졌다 그러면은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격. 공격이 뭔가요? 군사에서 공격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내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영토를 뺏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방어는 그거를 막아내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도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거 말고 다른 힘과 관련된 아주 군사 전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억제. 억제는 뭐냐면은 내가 공격해서 영토를 내 힘으로 뺏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억제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면 너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상대가 그 행동 자체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억제거든요. 군사력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핵보유 국가들이 핵을 이제 보유하는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 많이 있는 거죠. 핵을 가지고 반드시 공격하겠다기보다는 핵을 가진 나라는 사실은 그 나라를 누가 공격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잖아요. 그게 억제죠, 말하자면. 나를 건드리거나 어떤 선을 넘으면 네가 감당하지 못할 보복을 당할 거다라는 위협. 이제 그게 억제죠. 그래서 이 억제를 자꾸 우리가 빠뜨리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공격 방어로만 모든 세상을 자꾸 이렇게 이게 공격이야 방어야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연결시켜서 볼 텐데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얘기 많이 안 하겠지만 억제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강압이라는 게 있어요. 강압. 코월션이라고 영어로는. 강압은 뭐냐면 억제랑은 또 달라요. 이거는 내 힘을 통해서 내가 상대한테 줄 수 있는 피해를 그 위협을 통해서 상대가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억제랑 다른 거 아시겠죠? 억제는 상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고 강압은 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무작위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북한 핵과 관련돼서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우린 핵이 없는데 위협하면은 한미 동맹이 흔들릴 거다. 또는 뭐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뭐 주장이나 아니면 보고서에서도 막 나오는데 북한이 서북도서를 점령해도 한미가 거기에 보복을 못할 거다. 아니면 북한이 핵 사용을 막 위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한미가 물러설 거다. 그래서 한미의 대북 정책이 막 변경될 거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강압이죠, 강압. 그 강압에 우리가 밀릴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군사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너무 자꾸 공격 방어 얘기하지만 억제와 강압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사실은 실제 행사하지 않고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공격 능력이 있어야 상대를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일단 먼저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격과 방어에 대한 이해가 이 전략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은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더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제가 뭐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문제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보려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요. 이것도 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거는 뭐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무슨 2차 대전처럼 히틀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열심히 기획해서 뭐 밀고 내려간 전쟁이 아니라 누구도 그런 대전쟁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터져버린 전쟁.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관리 못해서 위기 관리에 실패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1차 대전은 하면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떠올라요?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1차 대전보다 더 옛날 얘기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1차 세계대전이 2차 대전하고는 그래도 좀 약간 본질에서 좀 다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보면은 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공격 우위 독트린이라는 게 굉장히 만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격이 방어보다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 유리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선제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뭐 정치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완전히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예보 암살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세르비아를 응징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1차 세계대전은 그냥 발칸 전쟁이에요. 제3차 발칸 전쟁. 역사 속에 이제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강대국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이런 대전쟁으로 벌어졌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렇게 또 한쪽 진영이 되고 이쪽 진영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태리 뭐 이렇게 해서 부딪힌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동맹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 갖고 막 서로 끌려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격 우위의 독트린이 여기에 1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제 공격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다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막 고조되니까 일단 동원령을 내리거든요. 동원령이 내려진다는 거는
병력들이 전선에 집결하고 국경에 집결하고 무기들이 집결하고 막 이런 거를 취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근데 그게 그 나라들이 다 내가 해가지고 꼭 공격해서 내가 영토를 취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이 있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다 방어적 동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상대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이니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원령을 내리고 그 동원령이 서로한테 악순환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이래서 그 에스컬레이션이 이제 폭발해버린 그런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비극적이냐면은 막상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뭔가 허상을 믿었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참호전, 지루한 참호전. 1914년에 터졌는데, 여름에 터졌는데, 그때 1914년에 그 이제 독일 황제, 밀렐름 황제가, 낙엽이 지기 전에,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쳐요. 자기 병사들 이제 전선에 떠나보내면서. 근데 뭐 가을에 낙엽이 지기 전에 승리해서 돌아오기는 커녕 4년을 가거든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공격이 어려웠던 전장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이제 기관총이 이제 개발도 이래가지고 참호 속에 숨어서 기관총이 뭐 난무하는 이런 이 전투 환경 속에서 보병이 전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참호 속에서 그냥 전선이 고착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어 우위의 현실이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공격 우위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방어 우위라는 거를 이 전쟁은 만약에 벌어져도 군사적으로 방어 우위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급박하게 쫓길 필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동원령을 내려도 그래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봐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선제 공격을 당하면 큰일 난다.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군사적인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어떤 외교의 공간이 완전히 이제 축소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 현상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같은 이제 비극을 맞았다는 거고 반대로 2차 세계대전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방어 우위가 드러나는데 프랑스가 마지노선 이제 막 건설하잖아요. 그거 다 독일 전차들 막으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전격전으로 그냥 파리로 침공해 들어왔잖아요. 독일 전차가 마지노선 우회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런 선제 공격, 그런 전격전이 가능할 정도로 공격 우위가 가능했는데도 그 방어적인 독트린을 가지고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공격 우위인가 방어 우위인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엇갈렸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격 방어가 군비 경쟁하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군비 경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따가 요 문제는 이제 공격과 방어 간의 이제 끊임없는 경주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 군비 경쟁 문제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반도에도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올해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컨닝하시면 돼요. 저기 써놨는데 57조 143억 원. 이게 이제 올해 국방비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4조 7,511억하고 1,562억 원. 이게 57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57조 뭐 큰 돈인가 보다 하는데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1,562억 원 해놨잖아요. 이게 57조를 365로 제가 나눠본 거예요. 우리 하루에 쓰는 국방비예요. 1,562억 원을 우리가 하루에 쓴다고. 매일매일 우리 국방비 이 정도 쓴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또 조금 4조는 한 달인가요? 한 달입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2022년에 55조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1,300 하루에 얼마 썼던데 이제 하루에 또 200억씩 더 쓰는데 이게 하루에 얼마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는 액수예요, 우리 국방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국방비가 40조 조금 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끝나는 작년 2022년에 15조 원이 순증했어요. 15조 원. 40조가 55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옛날에는 15조 정도가 늘려면은 이거는 10년 이상 걸렸어요, 훨씬. 근데 이제는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국방비가. 이게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우리는 어쨌든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맞서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력 고도하고 이제 서로 사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비 경쟁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쟁과 평화 보통 이렇게 대립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특히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이제 안보를 막 걱정하면서 이거 뭐 이러고 또 진보 쪽에서는 평화다. 평화 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이분법적 담론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보 환경이 좀 뭐 어느 정도 양호하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일단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너무 분명해 보이고 핵 보유국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물론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진보 진영에서도 생각해야 될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제가 그런 측면에서 군비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군사 전략은 뭘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이제 개념하고 질문부터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공격형 무기 체계와 방어형 무기 체계니까 뭐가 방어 무기고 뭐가 공격 무기죠? 공격할 때 쓰는 게 방어할 때 쓰는 게 방어. 그래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무기 체계에. 선제 타격 위주로 된 건 100% 공격 무기겠죠. ICBM 같은 거. 인터컨티넨탈 날리는 거니까. 선제 타격에 쓰일 수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면 뭐 선제냐 아니냐는 거는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의도의 문제지 무기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선제라는 개념은. 무기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건 기동성이에요. 상대의 영토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어 무기 체계는 반대잖아요. 이모빌리티가 일단 특징이죠. 그래서 지뢰 같은 거는 방어형 무기 체계라고 해야죠. 지뢰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지뢰 깔아놓은 거. 그 옛날에 성곽들 있잖아요. 중세시대 전대 성곽을 이렇게 쌓는 막 성곽을 막 싼다고 해서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건 방어가 분명하니까 거기서 의도도 느껴지죠. 그 무기에서 그 나라의 군사 전략도 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딱 분류돼 가지고 그 무기만으로 상대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사실 안보 딜레마가 안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공격 방어 관련돼서 공격 방어가 구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무기 체계가 어떤 방어 무기 체계인데 분명히 이게 공격 능력까지 함께 제공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사일 개발하는 거 북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탱크, 자주포, 전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독트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맨날 이제 뭐 전차 이제 새로 막 개발하고 할 때 나오는 게 북한 전차가 몇 대니까 우리 전차가 몇 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수량도 비교하면서 굉장히 그걸 이제 상대의 전차를 막아내는 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전력 증강 소요를 제기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 전차가 공격에 쓰이는 무기지만 또 방어하는 데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많은 무기 체계가 사실은 그 두 가지 거를 다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과 방어 중에 무엇이 더 쉬운가? 여기 아까 1차 세계대전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어진 군사력으로 공격이 쉬운가, 방어가 쉬운가? 만약에 아까 1차 세계대전 전야 때 이제 그렇게 믿었듯이 공격이 쉬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방어보다 공격이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선빵이 중요합니다. 선빵이 중요하죠. 네. 이건 선빵 맞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려움도 같지만 유혹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서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단기적 안정성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공격과 방어 무엇이 쉬운가의 두 번째 하나 측면이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군비를 공격 능력에 쓰는 게 좋은가, 방어 능력 쓰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어디에 썼을 때 더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1달러를 예를 들어서 뭐 공격형 무기에 썼는데 이거를 상쇄하기 위한 방어형 무기체계에 투자할 때 1달러보다 더 적게 써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써야 상쇄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겠죠. 요거는 군비 경쟁에 영향을 미쳐요. 아까 선제 공격을 어떤 게 더 공격이 더 유리하냐 이 문제는 어떤 안정성의 문제라면은 요 군비를 어디 써야 되는 문제는 이제 군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인데 공격 방어 관련돼서 요걸 제가 이제 왜 했냐면 자 이제 그 두 번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보 딜레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 안보를 얘기할 때 안보 딜레마 뭐냐면은 내가 방어적 동기에서 취하는 어떤 행동들이 상대의 안보를 저해하는 거예요. 나는 방어적 동기에서 하는 행동이야. 근데 그게 상대의 행동을 상대의 안보를 저해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나의 안보를 저해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거 안보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안보 딜레마에는 그 네 가지 세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저 도표에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 공격이 쉬운가 방어가 쉬운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척도로 이렇게 나누면은 네 가지 세상이 나뉘어져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불가능한데 공격이 쉽다. 이게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그런 거. 이런 건 어떤 세상이냐면은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상대가 막 무기징강을 갖고 이렇게 어디라고요? 위험한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쉬운 세상. 공격이 쉬운 세상. 공격이 쉬운 데다가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어적 동기에서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거 굉장히 더블리 데인저러스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지금 가상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실제 상황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공격과 방어가 구별은 불가능한데 방어가 유리한 세상.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공격 당해도 방어가 일단 유리하니까 일단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것도 안보 딜레마예요. 그렇지만 완화된 안보 딜레마. 아까처럼 위험하진 않고. 세 번째,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가능해. 어떤 나라의 군사적인 어떤 군비 증강을 보거나 아니면 군사 포스처 있잖아요. 태세들, 군사력 배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 저 나라는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 방어하려는 게 구분이 돼. 구분은 되는데, 공격이 유리한 세상. 그건 뭐예요? 그거는 딜레마는 아니에요. 안보 딜레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의 의도를 아니까 그 의도에 맞게 대처를 하면 돼요. 그죠? 예. 외교가 가능해지겠네요. 예, 외교도 가능해지고, 일단 의도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의도는 아니까 딜레마는 아니고, 곤혹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플라블럼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환경인데, 공격과 방어도 다 구별이 돼. 그런데 방어가 유리해. 이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지금. 이 네 가지 세상 중에 어느 나라나 다 이 하나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1차 세계대전 얘기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 표에 보면은 사실은 참호전으로 증명됐듯이 완화된 안보 딜레마야. 그런데 잘못해서 가중된 안보 딜레마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전쟁이 터졌다는 거고요. 근데 한반도는 어떤 세상하고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응? 어떤 거요? 완화된 안보 딜레마.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가중된 안보 딜레마. 아, 요거 사실 좀 약간 의견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선빵으로 그냥 서울에다가 10발 정도 날려버리면 응. 게임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MPT 탈퇴하는 순간 완화해서 가지고 넘어갈 거라고 봐요. 도쿄상의 왼쪽에 딜레마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완화된 딜레마도 충분히 논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가중된 안보 딜레마라 그러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 의도도 모르는데 선빵이 유리한데 선빵을 왜 안 날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고 이게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 이런 구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안 나고 있잖아요. 전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사분면 같은 세상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구별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북한이 지금 뭐 저렇게 공격형 무기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그 군사적인 포스처를 막 NLL 바로 우리 군사분계선 이북에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치해놓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하는 건데 군사력을 저 뒤에다가 저 북중 국경에다 갖다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갖다 놔야 또 억제적인, 아까 제가 억제 설명했지만 남한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데, 억제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어떤 공격적인 능력과 포스처를 취하는 게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완전히 방어적이다, 이제 나를 지키려고 완전히 이렇게 디펜시브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게 이제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분명한데, 이게 공격이 유리하냐 방어가 유리하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조금 모호해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 방어가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뭐 예전처럼 막 밀고 내려온다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축선이라는 게 우리가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산악지대가 많아갖고 뭐 김포 축선, 철원 축선, 이렇게 동해안 축선 뻔히 들어오는 공격 루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근데 또 방어자한테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장 환경이 이게 너무 좁잖아요. 한번 밀리면 금방 우리 6.25 전쟁 때 뭐 7일 만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듯이 뭐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핵을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럼 북한이 핵을 쓰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남한에 있는 GDP 만들어줄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예? 만약에 남한을 먹으려면 살려서 여기 벽화통을 할 수 있어서 해야지, 저희가 네. 멀어지고 이 집 이 세계 경험할 줄 모르잖아요. 예. 그런 문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복은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뭐 이걸 믿을 수 있냐 없냐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제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공격을 그렇게 선제 공격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그래서 이게 꼭 일사분면의 그런 가중된 안보 딜레마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선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완화된 안보 딜레마다 이렇지 뭐지만 하여튼 그 경계선에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안보 딜레마로 제가 공격 방어로 관점에서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좀 봤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력 균형,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잠깐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북한이랑 우리랑 군사력이 어디가 더 세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군사할 때 힘의 균형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규모가 우리는 뭐 50만이고 저기는 100만이고 또 탱크가 몇 대고 이런 수량적인 비교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인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를 전술적 힘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 전술적 힘의 균형은 뭐냐면은 이 방어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상 유지 국가가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를 할 힘이 충분히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전술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전술적 힘의 균형,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군사력 균형 따질 때 누가 더 세니 많이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빈 카운팅이라고 보통 그래갖고 숫자 나달 세듯이 병력이 얼마냐, 탱크가 얼마냐, 전투기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북한이 세냐 남한이 세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무기의 질적 수준이 전혀 고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수준까지 고려한 어떤 전력 지수까지 그걸 지수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동안의 남북한 간에 서로가 국방비에 투자한 화폐 금액을 누적해가지고 비교해보는 방법. 국방비에 투자한 게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력으로 전환됐을 테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워게임을 돌려볼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얘기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전술적 힘의 균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 근데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이 힘의 균형이라는 건. 저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공포의 균형이에요. 공포의 균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이들 흔히 얘기하는데, 약간 엄밀하게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이 개념을. 공포의 균형은 뭐냐면은, 내가 선제 공격을 당해도 살아남은 내 군사력으로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포의 균형이에요. 그냥 공포 속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핵이 필요한 거 없는 거네요. 핵도 필요 없는 거죠. 핵이든 뭐든 수단은 불문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제2격 능력이라는 거예요. Second Strike Capabi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래 선제 공격 해봐. 나는 다 흡수할 거야. 선제 공격 해도 우리 국토가 다 파괴되고 많이 죽어도 우리의 나머지 미사일들은 살아남아서 너도 죽일 수 있어.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Second Strike Capability예요. 제2격 능력.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공격을 못하죠. 쉽게가 아니라 공격 못하죠 뭐. 그렇잖아요. 공격하면 죽는데. 공격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러 집단이거나 순교 집단이면 모르지만 세속적인 정치 집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근데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 전략폭격 이론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핵이 나오기 전에 나온 얘기예요. 뭐냐? 이제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투 현장에서 상대방이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밀고 들어가고 영토를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상대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또 파괴한 다음에 이제 군사적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항복을 하거나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거는 이 전선에서의 공방과는 상관없이 상대의 수도나 상대의 심장부에 바로 폭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해요? 아니 그 심리적 공포를 떠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착사될 수 있는 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군사력이 누가 많은가도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소위 방어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 나는 바로 상대의 도시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항공론자, 이제 항공 만능주의 어떤 사고인데 이것도 1차 세계대전 때 나온 얘기,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싹 트요. 아까 참호전에서 아주 지리한 공방이고 여기에 이게 말하자면은 그냥 사람만 죽어나가는 대량 사육전이거든요. 막 피와 살을 그냥 갈아 넣는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전선도 교착되고 그 당시도 항공기는 있었죠. 1차 대전 때도. 근데 항공장병들이 보니까 전선이 고착되는데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술항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 파일로트들이 점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지상군을 지원하는 어떤 전술적 수준의 공군력을 사용하지 말고 상대의 어떤 전략적 중심을 바로 타격하자. 그렇게 해서 상대의 그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마비시키자.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어도 견디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전략 폭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술 폭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싹 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로 치면은 이게 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먹고 나가서 상대의 왕을 잡는 게 아니라 포가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렇게 장군 부를 수 있듯이 막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싹 트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게 전략 폭격 항공기 때도 그랬는데 이게 더군다나 이제 미사일 시대로 오니까
이게 더 이제 심각해진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이 더 이상 전투원들끼리 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떠나가면 이제 군인들의 이제 가족들이 안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기에 근데 핵이 들어와요. 그 미사일에 핵을 장착할 수가 있고 폭격기에 핵이 이제 장착돼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념 자체가 전쟁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공격 능력, 방어 능력 이거 다 갖추지 않아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보복 능력만 내가 충분히 가지면은 상대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공세적인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 그 억제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고 어떤 공격적 관점에서는 내가 만약에 상대의 어떤 이런 보복 능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만 있으면 그래서 상대의 어떤 전략적 중심을 마비시킬 수 있으면 이거는 뭐 휴전선이든 뭐 이런 이 군사분계선이 이 전선에서 그 치고받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반도도 이제 북한 이제 우리도 다 미사일 갖고 있고 특히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진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이제 모든 걸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약간 좀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관심 있는 건 이제 북한이 핵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독트린 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이제 공격 방어나 이런 전략 균형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겠는데요. 지금 북한 핵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ICBM, 미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 또 하나는 전술핵. 이 전술핵을 가지고 지금 핵전쟁 수행 능력, 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를 이제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이 예전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ICBM 위주로만 해가지고 이것이 핵무기를 전쟁을 억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이 이거는 전쟁을 자기도 억제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뭐 이해하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한반도나 일본이나 이 서태평양 지역에 실제 쓸 수 있는 워파이팅 케이퍼빌리티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이 북한이 핵무력 법령을 작년 9월에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작전적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작전적으로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전술핵을 재래식 분쟁에서도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무력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핵 및 비핵 그 공격 상황 속에서 핵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 독트린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왜?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했다. 이제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요.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 억제 이론 이 관점에서 북한의 핵 독트린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비춰지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는 그 억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핵을 먼저 쓰지 않아도 재래식 충돌 상황에서도 내가 핵을 먼저 쓰겠다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막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북한의 핵 독트린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북한만 특이한 게 아니라 북한이 처한 조건과 같은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독트린이에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재래식 전력이 상대보다 열세에 있는 나라. 그러면서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은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나라들이 또 이렇게 할까요?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인도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쓴다는 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인도는 안 그래요. 인도는 선제핵 no forced use라고요. 선제핵 불사용 원칙을 이제 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는. 왜? 인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재래식 전력이 우세인데 왜 핵을 먼저 써요? 핵전쟁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만약 인도랑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거를 재래식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통해서 이걸 상쇄하려는 거죠. 나는 전술핵을 쓸 거야라는 걸로 인도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공격이 발생해도 실제 전술핵을 써야지만 물리칠 수가 있겠죠. 근데 파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냉전 때 특히나 지금 서유럽에 전술핵 쫙 깔아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련이 바르샤바군이 재래식 전력이 이 나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거든요. 재래식이. 그러니까 나토가 그 소련의 바르샤바군에 밀고 내려오는 탱크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래식으로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나토의 핵 전략은 전술핵을 먼저 쓰겠다. 선제 핵 독트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비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이런 조건이면 하는 거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오늘 꼭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북한 핵 교리가 억제적 성격이다. 이걸 그렇게 봐야지, 이제 북한은 억제를 넘어서서 이제 핵 전쟁 수행으로 독트린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도 맞지 않고 억제 이론으로 봐서도 사실은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그런 임프레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북한 핵 교리가 억제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특히 제가 이제 걱정스럽게 보는 그런 측면은 뭐냐면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다. 우리 한반도 특성은.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어쨌든 간에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는 거는 이 핵사용 문턱을 좀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오면 쓰겠다고 북한이 5가지 조건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도래하면 핵을 쓰겠다고 할 정도로 핵 사용의 문턱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이게 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핵 사용 임계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위기가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고조되면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나는 미국도 그렇다고 봐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여기 핵에서 말하는 use them or lose them 딜레마라고 있어요.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뭐 잃어버릴 것이냐, lose them 딜레마.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가만히 기다렸다가는 이게 오히려 무력화된다. 만약 한미의 선제 공격으로 그럴 바에야 내가 선제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압박감. 북한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우리는 사실 확장 억제 신뢰성을 걱정하지만 북한이 볼 때 미국의 핵전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완벽하게 자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이 마음먹고 한번 진짜 북한의 전역에 대해서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뭐 그렇게 그 대대적인 어떤 공격을 가하면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핵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냥 억제용으로 위험만 할 것이 아니라 써야 된다는 압박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미국과의 그 핵 전력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은 또 조기 핵 사용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왜냐?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징후가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하면은 조기에 써서라도 무력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이제 여길 거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이걸 이제 피해 최소화라 그러는데 이걸 기다렸다가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서 북한의 핵을 한꺼번에 다 파괴는 못하더라도 80%, 90%라도 파괴하면 한미가 입는 피해가 굉장히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와 압박, 뭐 유혹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력 충돌이 어느 일정 수준 가면 핵 사용의 어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다, 한반도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위기 통제 가능성이 좀 약한 게, 이건 좀 자세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지휘 통제 시스템도 약하고요. 특히 조기 경보 능력이 약해. 북한도 그렇고. 뭐 미국처럼 이렇게 엄청난 위성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위기 시 어떤 소통 채널이 없잖아요. 한라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미소만 해도 있었어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후르시초프하고 어쨌든 케네디가 한라인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도 전쟁하면서 핵을 가진 상태에서도 재래식 전쟁이 있었는데 그 카길 전쟁 이럴 때 보면은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뭐 인도에 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수상끼리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핵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데 남북한 간은 과연 그럴까? 그런 한라인 같은 거 위기 시에 의사소통 채널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또 이게 레드라인을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뒤에도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레드라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좀 알고 있나 상대에 대해서 이거를 넘으면 북한은 핵을 쓸 거야라든지 이건 우리 이제 작게 얘기하면서 이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잠깐 보고 이게 한반도 전략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정책적인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아까 이제 위기 안정성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디터런스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억제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근데 한편으로는 디터런스하고 어슈어런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안심을 시킨다 그러는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약해서 억제력이 약하면 어떡하나? 확장 억제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디터런스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위기 불안정이 굉장히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시어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터런스 그런 건 키워가야 되는데 다른 한편 똑같이 불필요한 두려움과 위기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정색하지 않아라는 신뢰 전달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어시어런스는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보증.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뭐 대화하자, 뭐 평화를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억제 조치를 하면서도 어시어런스를 측면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어시어런스에 너무 위배되는 것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큰 총론으로는 디터런시, 어시어런스 이거 두 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냐?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전쟁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한반도에서? 사실 거의 못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 네. 그러니까 근데 전쟁 안 일어나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7조나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애들 군대 보내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억제가 약해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이 그랬던 거죠. 그죠?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거 밀고 내려올 수 있겠다. 군사적인 어떤 기도가 성공할 수 있겠다고 했던 건데 그건 억제가 깨지는 거예요. 억제가 약해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1차 대전 같은 게 한반도에도 발발할 수 있잖아요. 1차 대전 것처럼. 억제가 약해서라기보다 위기관리가 실패해서. 말씀 들으니까 디터런스랑 좀 어시어런스 끝까지 듣고 좀 말씀하세요. 아, 괜찮아요. 예. 진영 자체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호권력법을 이해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시작됐고 대만 전쟁이 도래할 것을 약간 예상하는 지금 시점들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이 억제가 약한 거에다만 우리가 자꾸 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억제력만 높인다고 전쟁이 예방되느냐? 오히려 억제력 강화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과잉 억제? 예, 이것 때문에 위기 불안정을 또 자극해서 저는 위기 관리가 실패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억제를 강화하는 노력 못지않게 사실은 위기 안정성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군사적인 어떤 노력을 뭐 좀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군사적 노력의 방향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얘기하면서 확장 억제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특히나 뭐 전략 자산 전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전략 자산 3종 세트가 또 최근에 왔니? 뭐 전략 폭격기가 다 오고 막 폭격기 150대가 와서 또 한미 연합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저는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난번에 저기 최근에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면서 더 많은 전략자산 전개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 좀 약간 갸우뚱이에요. 전략자산 전개를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게 맞나? 첫째, 전략자산 전개 이렇게 너무 자꾸 오면은요, 효과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또 왔어? 내일도 오고 뭐 계속 오는 건데 뭐. 어쩌다 와야지, 와, 뭐 항공모함 왔다, 와, 뭐 폭격기 왔다 하는 거지. 예? 매번 와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군들은 전략자산 전개에 이 전략사라가 있잖아요.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있어요. 이 저기 핵자산을 이제 관리하는 이 전략사령부. 이 전략사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원폭 투하하고는 그때는 있지도 않았죠. 194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실제 전쟁에서 전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령부예요.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어떻게 중요하냐? 전략사령부가 왜 중요하냐? 실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1945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했는데도 한 번도 실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령부인데 제일 중요한 사령부예요. 그럼 왜 그래요? 전략사령부는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만 그 능력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위협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위협할 건지, 어떤 빈도로 할 건지. 그래서 우리처럼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안 돼. 이게 전략적인 전개가 아닌 거거든요. 미국은 이미 그런 식으로 좀 불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거 동맹국이 자꾸 요구하니까, 자꾸 핵무장도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또 전략자산 온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 같지만, 이게 그렇게 뭐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에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자꾸 효과를 더 보려고 그러면 좀 더 자극적으로 또 전개돼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근접해서 북한 근접해서 날아야 되고 이거 좀 위험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자극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위기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금 확장억제 관련돼서도 이렇게 자꾸 너무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뭐 이런 거에 할 게 아니라 저는 확장억제가 사람들이 왜 이제 의구심을 갖냐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그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 건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핵을 한반도에 쓰면 언제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미국의 핵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력도 여러 가지고 어떤 핵무기를 쓰려고 할 거고 그거를 어디 떨어뜨릴까요? 평양에? 어디에? 그게 평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네. 김일성 주석궁? 그 핵을 가진 나라들은 다 표적을 다 검토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옛날 냉전 때도 그렇지만 표적을 엄청나게 정밀하게 다 미리 해놔요. 어떤 표적을 어떤 자산으로 때릴 건지. 그런 것이 다 핵작전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다 어느 정도는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발 상황에 따라서 더 다듬고 하는데 그런 작전 계획 수준까지 우리랑 공유는 안 하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미국하고 확장 억제를 여기 뭐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략 자산을 뭐 상시적으로 많이 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 측면인데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기획의 문제, 플래닝, 공동 기획, 공동 훈련, 또 더 많은 정보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한미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미국의 생각을 알고 그게 또 좀 더 가능하다면은 좀 제도화해서 조금 약간 문서화도 하고 그게 작전 계획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문서화도 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확장 억제 공약을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막 믿어달라 그러고 그냥 버벌리 하는 것보다 아니면 그냥 전략 자산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없고 그걸 잘 모르고 또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확장 억제가 어떻게 실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해구산을 이제 이행 안 할까봐 걱정하잖아요. 방기할까봐. 북한이 핵을 썼는데 뭐 미국이 모른 척 할까봐. 근데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쓴다 그러면 그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의사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그게 다 우리가 살 땅이고 여기 있다 방사능이고 뭐 이런데 옛날에 냉전 때도 그랬어요. 냉전 때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그렇게 표방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래식이 열세니까 서방이 만약에 소련이 공격하면은 나토를 공격하면은 서유럽을 공격하면은 전략 핵으로 그냥 모스크바나 뭐 이 소련 전역을 갖다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대량 보복 전략이에요. Massive Retaliation. 근데 그게 공격받는 게 뭐냐면 신뢰도가 없다. 아니 저강도로 소련이 그냥 탱크 몇 대 밀고 내려왔다고 미국이 과연 전략 핵으로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겠느냐. 만약 그랬다가는 소련도 워싱턴을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량 보복 전략은 신뢰도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이젠하워가 그걸 고수했어요. 그 다음 들어선 케네디 행정부가 그 대량 보복 전략의 그 문제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군사 전략 또는 위험 반응 전략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대통령이 너무 선택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예, 소련이 서유럽에 재래식을 공격을 했는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핵 버튼밖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핵 옵션을 다양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처음엔 재래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술핵을 썼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전략핵으로 가는 이런 유연하고 점증적인 핵 옵션을 많이 대통령이 옵션을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좀 변화시켰죠.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서유럽 국가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대량 보복 전략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야, 그 대량 보복 전략 신뢰도가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전술핵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뭐야 미국 자기는 전략핵 보복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유럽에서 전술핵 쓰면서 여기서 핵전쟁을 한다고? 그냥 유럽만 핵전쟁의 마당이 된다고? 그게 맞는 거야? 오히려 핵전쟁의 문턱을 낮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실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확장 억제를 걱정할 때 이게 우리를 버릴까 봐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 확장 억제가 실제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미국한테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사실 생각을 좀 깊이 정리해야 돼요. 나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나. 우리 사회는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조차도. 어쨌든 이런 문제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네. 일단 확장 억제도 하더라도 이제 좀 약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위기 안정성을 고려한 억제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선제 타격. 우리 지금 킬체인 3축 체제에 킬체인하고 미사일 방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킬체인이 대표적으로 위기 불안정 효과가 큰 거예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징후가 보일 때, 징후가 분명히 보인다.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재래식 무기도 아닌데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 방 맞고 시작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 징후가 뻔히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지. 우리가 그럴 능력도 있고 잠시 정찰 자산도 있다면. 근데 이 선제 타격 개념의 문제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기한 대로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징후지. 징후는 징후지 그걸로 100% 그 의도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위기가 고조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일 텐데 그때는 이미 북한도 나름대로 핵을 쏘겠다고 막 대비태세를 높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억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결심했는지 핵을 쓸 건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군사 대비태세를 높인 건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다.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선제 타격해서 그 해당 미사일은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분산 배치돼 있고 어딘지 모르잖아요. 한꺼번에 100%를 무력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저수지에서 쐈잖아요. 북한이 저수지에 물 밑에서 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걸 SLBM으로 이제 바다 밑에 쏴야 되는데 일단 저수지에서 쏴서 북한의 저수지가 뭐 수십 개가 있다 그래요. 그 수십 미터 밑에서 쏘는데 우리는 처음엔 저수지에서 발사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저수지에서 발사된 것조차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나머지 핵은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제 타격하면 세컨드 스테이크가 오는 거. 그렇죠. 핵보복을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가 없으면은 모르는데 그게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핵을 맞는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지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공포의 이 사이클을 막 이제 또 악순환을 이제 당기는 건데 상호 공포의 연쇄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까 use them or lose them 딜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제 타격 개념 막 강조할수록 북한도 그래 나도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공개적으로 막 이걸 막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군사적 삼축으로도 하나도 잡혀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위기 때는 북한은 그걸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지막까지 그래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거다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기 어려운 북한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압박하는 성격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군사적인 지금 태세를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선제 타격 개념 아예 좀 폐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주 깨끗하게 안 한다. 오히려 저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정밀하게 또는 이 빠른 시간 내에 타격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그건 갖추고 있어요. 그건 갖추면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데 평소부터 우리의 전략으로 막 삼축이다 해가지고 선제를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 억제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맥센스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평소 예전부터 우리 억제 전략의 기본은 사후 응징 억제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막 비판을 막 하는 분들은 뭐냐면 야 핵을 무슨 맞고 나서 사후 응징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억제 이론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억제는 기본적으로 사후 응징이에요 개념이. 네가 선을 넘으면 내가 응징하겠다는 게 억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상대가 아예 처음부터 군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후에 응징하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작동하면 북한이 핵을 못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선제 개념을 얹으면은 북한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공격이 와? 이건 북한의 계산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레드라인 문제,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 두 번째, 이제 군비 경쟁 문제, 요 파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미사일 방어, 우리 삼축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에 돈 엄청 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제 사드는 미군 무기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패트리어트하고, 이제 또 MSAM 들어오고, 또 LSAM도 개발하고, 또 이제 해상 기반이라고 SM3도 있어요. 이거 중층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망은 하나만이 아니라 중층적으로 해야지 요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거 하는데 이걸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뚫렸다, 이제 막 이런 게 헤드라인에 뜨고 하니까 미사일 방어 더 강조하고 돈을 더 쓰고 막 하는데 미사일 방어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이게 군사적 실효성 문제예요. 과연 요격이 그렇게 가능한 문제냐? 물론 가능하죠. 요격의 어떤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일부는 가능한데 이게 북한이 이 재래식 미사일도 아니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거를 몇십 % 막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돼가지고 아까 잠깐 밖에서 얘기했듯이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북한 미사일의 수량 자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800기, 1000기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미사일 방어로 이렇게 한꺼번에 막아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사실 총알로 총알을 맞는 그 정도 원래 어려운 건데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요즘 이 포하고 미사일하고 섞어 쏘기를 한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 게임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계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공격자한테 너무나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공격 미사일 숫자를 늘린다든가 요격 회피 능력을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게 미사일 방어를 갖추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어요. 기술적으로 쉽고.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방어 안 하잖아요. 우리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공격 미사일로 이제 억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방어로 우리가 자꾸 역점을 두고 해 나가면은 이거는 뭐 57조를 쓰고 60조를 써도 다 안 되는 거고 하면 할수록 방어자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이라.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실효성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재밌는 제가 역사적인 사례는 1972년에 닉슨 대통령 때 그 브레즈네프하고 했던 군비 통제, 핵 군비 통제가 있어요. 유명한 솔트 원. 솔트 원이라고 있고 또 ABM 조약이라고 있는데 그때 ABM 조약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소 모두 미사일 방어 기지를 딱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를 서로 하지 말자고 약속해요. 그리고 오로지 두 곳에만 미사일 방어를 설치하자고 이제 서로 허용하자고 양해를 한 거예요. 하나 수도 하나 아니면 미사일 기지 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한 곳으로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 기지에만 미사일 방어망을 자신의 미사일 기지 한 곳만 보호하고 소련은 모스크바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요. 나머지는 미사일 방어를 갖지 말자라고 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ABM 협정이요? 예. 엔티 벌리스틱 미사일. 1972년. 1972년. 그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상식하고는 좀 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를 포기하자고 적국과 약속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맥나마라는 아주 엄청 천재적인 이 전략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는데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아니죠. 베트남 전에서 사실 좀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 케네디 정부의 그 당시 보면 정말 그때 핵 독트린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게 말하면 공포의 균형이에요. 뭐냐면은 서로 취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취약성이 보장돼야 아까 얘기한 제2격 능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해 줘야 그래야 전략적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공포의 균형이다. 근데 만약에 미사일 방어망을 이게 구축하는 걸 제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간에 막 미사일 방어를 구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억제력이 어느 순간에 무력화되지 않을까? 무제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죠. 군비 경쟁 무제한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맥나마라 장관이 이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 이 무익한 군비 경쟁을 막으려면은 이 공격 미사일 수 제한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방어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방어는 무익하고 위험하다. 왜? 상대의 억제력을 훼손시키니까 방어 무기는. 그래서 요즘도 나오는 게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자꾸 이제 뭐 미사일 방어 동유럽에 배치하고 아니면 여기 지금 뭐 한반도에도 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느냐? 이게 자신의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에서 뭔가 대만 문제나 이럴 때 있을 때 제1도려선, 제2도려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이 미군의 개입을 억제하려면 둥펑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항공모가 못 들어오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아시아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면 중국의 이 미사일이나 이런 능력이 무력화될 거 아니에요.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미국이 여기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거는 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가 방어 무기 같지만 이 우산을 쫙 피는 순간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ABM 조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땐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깊이 고민한 그때 결과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약자인데 사실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개념이야. 서로 간에 상호 취약성이 인정된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건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또 이걸 포기하고 ABM 조약에 폐기하고 나서 저 미사일 방어만 구축해가지고 나는 우리 방어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겠다. 왜냐 매드처럼 그렇게 상호 간의 취약성을 유지한 생태로 사는 거는 이제 그거는 너무 불편하고 용인할 수도 없다. 근데 그 매드론자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현대 이 핵미사일 시대에는 견뎌야 되는 현대적 삶의 긴장이다. 그건 이미 있는 거다,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시대 전쟁이라는 거는 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전쟁 끝나고 나서 인지를 교환하잖아요. 가장 자신이 아끼는 자기 자녀들을 교환하든가. 지금의 현대전이라는 건 마치 인질이 교환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 예, 뉴욕하고 모스크바가 지금 교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러 간에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질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존중하자. 라는 게 이제 매드론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군비 통제할 때 이 방어 무기보다는 억제력을 그냥 유지하는 쪽을 택해요. 그게 군비 경쟁을 완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나 어떤 응징적 억제 이런 게 굉장히 끔찍해 느껴지긴 하지만 미국에서도요 리버럴들의 논리예요 이게. 응? 이런 핵 억제가 방어를 하지 말자는 게 방어를 하자는 게 보수 쪽의 담론이고. 매두가 진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완전 진보는 핵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런 매드 논리에 기초해서 안보 이런 억제 전략 서는 것 자체를 그거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완전 리버럴들도 있죠. 레프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진지하게 안보를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 안에서 고민하면은 왼쪽에 있는 진영에서는 오히려 방어를 포기해야 전략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군비 경쟁이 약화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미사일 방어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끊임없는 어떤 확전 우위를 이제 갖추려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분 정도 더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일단 마무리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 이 전략 상황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방 억제, 이게 전쟁이 일어나긴 어려워요, 전면전이. 의도적으로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 서로 간에 어쨌든 이격 능력이 있어요. 북한도 불안정하지만 있고. 그런데 비대칭적인 억제야. 그렇기 때문에 위기 불안정이 굉장히 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쌍방 억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북핵 능력 고도화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지금 우리 억제력 강화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그러다가는 다른 측면을 놓친다. 그 다른 측면이라는 거는 위기 관리의 실패 측면. 그래서 아까 어슈어런스 측면 얘기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억제력을 높이는 노력 같은 거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지금 삼축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에 있어서 어슈어런스를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랑 완전히 많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수단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뭐 내가 충분히 더 설명 자세하게 못 드렸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강조드리면서 오늘 일단 여기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부터 선제 타격, 그때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 나오고 뭐 했는데요. 사실 깊이 생각 못하고 한 발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약간 논쟁이 되는 문제긴 해요. 어찌됐든 저는 이게 지금 선제 타격 개념이 오히려 실이 많고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제가 계속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래도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타격해야지 이 논리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정서가 강력하죠. 정서가 강력해 논리가 강력하기보다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그 킬체인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 개념 모르는 게 좀 녹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북한이 1993년에 NPT 탈퇴하고 지금 30년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이제 씨름한 게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핵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나 이런 게 그렇게 깊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냥 이렇게 반응적이고, 뭐 직관적이고 그래요. 선제 타격, 뭐 그때 해야지, 뭐 이런 거. 이게 특히 핵 문제는요, 이게 냉전 때 미소 핵 그 경쟁 시대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 핵 독트린이나 이 핵 전략과 관련 논쟁들이 엄청나게 이게 쌓여 있는 주제예요, 분야예요. 그때를 보면은 지금 우리 문제를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를 선제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제 공격해서 뭐 승리한다는 건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는요, 그럼 북한이 핵을 쏠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가 거기서 자꾸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서 행동하고 그 다음 건 어떻게 되고,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고, 자꾸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단순히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되고 좀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여러 가지 제가 우리 뭐 쟁점과 이슈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해요. 선제 타격은.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북한 생각은 뭐 북한이 하는 생각 중에 어떤 걸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지금 어쨌든 간에 핵무력을 완전히 핵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히려고 이렇게 가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하노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하고 어떤 트럼프랑 어떤 빅딜 같은 거 생각해 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나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봤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한다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 이제 다 하고 이제 생각을 접고 이제는 북한은 이제 핵보유 쪽으로 굳히는 걸 같아요. 이거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전망 굉장히 좀 희박해진 것 같은데, 북한은요, 항상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원했어요. 왜냐, 안보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또 경제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게.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북미 관계 개선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환경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스스로 지금 약간 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선책은 뭐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그나마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중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이제 국제 제재 뭐 해도 그 뒷문 다 열어줄 수밖에 없고 중국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러시아까지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보호막을 펼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력갱생이 가능하게끔 경제적으로 안보는 자기 스스로 핵무력으로 통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차선이죠, 사실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도 생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 아까 여야 쟁점?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첫 번째 답변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북한 핵 문제 이렇게 이제 심각해졌고, 이거를 이제 비핵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조금 안보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 단순한 아까 어떤 군사 전략상의 어떤 여러 가지 독트린의 쟁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잘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 사회적 논의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삼축말 하는데도 삼축을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이걸 약화시켰니? 그래서 이걸 다시 감사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삼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국방비를 많이 썼는지. 예, 진보 정부답지 않게. 예. 근데 이게 삼축을 뭐 강화했니 약화했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엄청 많은 쟁점들이 있고 고민해 볼 부분이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사회적인 담론 이런 게 좀 형성 안 되는 건 좀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 하나하나 이런 걸 좀 누가 던지고 뭐 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엄청난 문제를 쉽게 질문하시는데 일단 지금 사실 대만 문제가 관심이 국제적으로 훨씬 높죠.
시진핑 3기 이제 들어서서 시진핑의 어떤 레거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만 통일에 또 욕심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경쟁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미국에 도전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오면 마다하진 않지만 먼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중국이 지금 계속 따라잡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보단 전쟁이 일어나도 훨씬 10년, 20년 후에 하는 게 유리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시진핑이 자기 안에 업적을 일으킨다고 싸우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도 리스키한 거라서 사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사실 한 몇 달 전에 대만에 출장을 갖고 이제 대만의 여러 외교안보 싱크탱크들 여러 군데랑 회의를 했는데 대만 사람들 오히려 냉정하게 보더라고요. 시진핑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오히려 미국에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오히려 강조하고 부풀리는 거라고.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좀 이게 이제 대중국 전선이나 이런 거 좀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만에서의 분쟁은 안 일어날 거냐? 오히려 위험한 거는 이게 약간 예방전쟁의 성격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중국도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의 스테이터스를 진짜 변경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조건은 뭐냐면 대만의 외국군이 주둔하게 한다든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오면은 그거는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 그럴 때 완전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갖는 거는 대만의 독립을 절대 용인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강해요. 그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하고의 충돌을 불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조건이 오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그런 조건이 만약에 오면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첫째는 그렇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보일까 그 기회를 타고서는 남침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조금 약간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그거 자체로 미국을 묶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보복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지상군이거나 무슨 미국의 해병대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대만 분쟁에 개입하는 군사력과 한반도의 확장 억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는 거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동일하고 중첩되느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북한은 여기서 만약에 대만 위기를 기회로 어떤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따른 리스크도 굉장히 좀 저는 크다고 봐서 북한이 과연 그 기회의 창을 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중국은 그걸 북한이 좀 해주길 조금 원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중국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줄까? 오히려 저는 조금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회의적으로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 참 어렵네요. 네. 이거는 감시 정찰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국방부 쪽으로부터 들어야지만 좀 판단이 되는 얘기인데 하나 분명한 거는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건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네. 비대칭적인 건 뭐냐면은 북한은 굉장히 손쉽고 저렴하게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칭적으로 무인기를 완벽하게 막아내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격추시키려고 하면은 그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고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무인기는 여기를 막 상공을 날아다닌다는 건 사실 큰 문제긴 하죠. 이거는 큰 문제긴 한데
예전에 뭐 우리 저기 뭐 목선이 들어온다든가 막 이렇게 침투된다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도 뭐 물 셀 틈 없는 경계 뭐 이런 거 하는데 항상 뚫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그게 북한이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거나 침범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분명히 막아낼 수 있고 이렇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뭔가 하나의 오차나 빈틈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군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교육 훈련을 못하면서 그런 경계에만 매몰되고 지휘관의 관심도 글로 가고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무인기 문제 좀 저도 아직 뭐 잘 명확하게 저도 결론은 못 내겠는데 약간 좀 그런 측면은 좀 있다. 일단 무인기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네, 뭐 이것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장 공간이 이제 지해공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지상, 해상, 공중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 전장에 사이버가 생기고 우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면 거기가 전장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바다 밑이 수중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됐듯이 또 아까 제가 전략폭격이 항공기 등장으로 옛날에는 전장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공중도 전장 공간이 된 거고 그것을 선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진 거고 그렇듯이 우주도 분명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주도 전장 공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한데 이게 또 뭐 막을 수 없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갖춰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주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이제 뭐 우주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방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뭐 우리는 이제 우주사령부 뭐 창설이다 뭐 이제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자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사령부를 창설하고 뭐 조직을 창설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막 얘기되는데 우리 아직 그 자산이 아직 걸음마 단계거든요. 자산이 있어야지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우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여튼 뭐 그거랑 맞춰서 이것도 중요한 어떤 뭐 이 전장 공간이 될 거는 좀 분명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인데요. 이거 너무 이제 우리 국방 쪽에 좀 비판적인 얘기 될지 모르지만 삼축이라는 게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게 처음부터 잘 고안돼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킬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핵 대응에 관련돼서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킬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킬체인 좀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그죠? 킬체인이 이게 뭐냐면 그 시한부 표적, 그 이동 표적을 굉장히 신속한 그 루프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 감시 정찰로 포착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고 타격하고 사후평가하고 이 루프를 굉장히 빨리 돌려가지고 이동성 시한 표적을 걸프전 이후에 나온 건데 그 이동성 시한 표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작전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나온 개념을 해서 이 핵에다 대응시켜가지고 우리가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작전적 개념이 여기 좀 들어간 거고 원래 전략핵 삼축에 미국의 전략핵 삼축은 그게 아니잖아요. ICBM 지상 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SLBM 수중에 있는 잠수 핵 잠수함하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하고 이 세 개가 전략 삼축이잖아요. 핵 삼축이잖아요. 미국이 얘기하는 삼축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우리는 약간 좀 핵 전략에는 생소하게 거기 킬체인이 들어가면서 뭐 미사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량 응징 보복이 들어갔는데 이 대량 응징 보복이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억제 개념이 굉장히 충실한 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킬체인만 나왔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방어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그 KMPR이라는 대량 응징 보복은 나중에 이렇게 강조되면서 이 삼축이라고 불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대량 응징 보복이 고전적인 응징 억제예요. 아까 얘기한 제가 설명하는 그 억제 개념이 가장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도 이것도 사실 억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거부적 억제라고 그래요. 아까 이건 설명을 안 드렸는데 deterrence by denia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어 개념에 기초한 거지만 공격 능력만 억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방어도 기여해요. 왜냐? 미사일 방어로 상대 공격 미사일 우리가 막아낸다고 쳐봐요. 막아낸다는 뜻은 상대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우리 미사일이 다 막히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공격해도 소용없겠구나. 좀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걸 denial, 그러니까 denial의 바탕을 둔 deterrence라고 그래요. deterrence by denial. 거부적 억제라고 해석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보복에 의한 거는 이제 deterrence by punishment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우리 삼축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이 거기에 이제 킬체인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세트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축 관련돼서는 아까 미사일 방어를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미사일 방어 우리도 옛날 매드처럼 포기하자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렵고 미사일 방어는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어요. 왜? 어쨌든 미사일이 억제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깨지면 뭔가 일부라도 막아내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가 우리 전국토를 막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우리의 보복 능력 있잖아요. 미사일 무슨 우리의 현무나 이런 미사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우리 군공항 기지라든지 우리 전투기들 이런 거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응징 보복 능력을 보호해 줘야 우리의 보복 능력이 살아 있고 그래야 북한한테 억제가 작동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미사일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ABM 조약에서 얘기했듯이 뭐 전국토를 뭐 다 막고 뭐 뚫렸다 안 뚫렸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방어해야 될 고가치 자산이 뭐냐. 그거는 어느 정도 중충 방어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우리가 꼭 막아내겠다. 뭐 이런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입각해서 미사일 방어는 해야 된다. 근데 미사일 방어가 주가 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억제에 주는 삼축에서도 주는 아까 얘기한 응징보복. 북한을 진짜 공격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핵심이다. 미사일 방어는 보조다. 그 보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전략 개념을 잘 정립해서 가야 되지. 지금은 너무 기술적으로 북한이 뭐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ADD에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막 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과 관련돼서만 책을 쓴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지금 이 공격 방어의 문제라든지 억제의 문제는 외국에는 논문이 너무 많아요. 이건 완전 핵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문제의식은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좀 후반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겁니다. 책 제목은. 그 수필 제목이 아니고 그 비렐름 황제가 독일 황제가 큰 소리 치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승리해서 돌아올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오판을 상징하는 말이라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 책 보시면 오늘 달았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다셨나요? 제가 사연했습니다. 네. 참수작전은요, 이거는 억제 개념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건 굉장히 작전적인 건데, 이 참수가 사실 선제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상대의 그 지휘 통제를 이제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건데, 이 참수도 되게 문제가 많은 게, 북한이 이번에 핵무력 법령에 보면은 핵 자동 타격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지휘 통제가 무력화되면은 자동으로 기존에 정해진 자동으로 타격될 거다. 이게 기괴하잖아요. 이게 북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북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냉전 때 다 나온 개념이에요. 소련의 데드 핸드라고 있어요. 죽은 손이라는. 뭐냐면 심장이 죽어도 손가락이 까딱 죽은 이 손으로 핵 버튼을 누르면 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미소 냉전 때 그때 참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국에서. 카터 행정부 말기부터 소련 지도부 모스크바에 대한 어떤 참수작전 얘기가 공공연하게 언론상에도 나오고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들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련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퍼싱2 미사일이라는 게 소유럽에 배치되는데 이게 5분 만에 모스크바를 정밀 타격해서 그야말로 소련 지도부를 참수작전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죽은 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련 지도부가 무력화되면 그럼 이제 우리 언뜻 생각하면 지도부가 죽고 나면은 핵미사일도 못 쏘겠거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사전에 절차를 만들어서 만약에 지도부가 파괴되면은 사전 정해진 절차대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도록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억제가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 지휘 통제에 있어서 위임의 압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 사용 버튼은 김정은이 남한테 아무도 안 줄 것 같고 자기 혼자 쓸 것 같잖아요. 사실 특히나 북한 같은 그런 국가 특성상 당연히 그렇죠. 이거를 밑에 사람들이랑 위임하거나 공유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독단적인 중앙 집권적인 핵 지휘 통제 NC2를 갖추는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안보 상황이 너무 열악해져서 어떤 참수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걸 위임의 압박도 굉장히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내 목을 따세요라고 기다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핵 버튼은 나만 사용해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밑으로 위임을 해주고 자동 타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들의 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하죠, 사실은. 위임된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수작전도 우리 특히나 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얘기 나오는데 참수작전 얘기 막 군에서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이게 야, 김정은만 어떻게 하면 북한 지도부만 무력화시키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북한의 핵 지휘 통제를 자꾸 밑으로 위임시키고 거기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도 높이게 되고 그래서 참수도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약간 부작용이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아주 잘 들었고 그 삼축이 뭔지 그다음에 그냥 삼축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뭐 충분히 어떤 논쟁적이거나 토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이제 도움이 됐고요. 아까 이제 선제 타격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소장님의 다른 견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다른 견해 자체가 좀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맥나라마 1972년 ABM 협정도 되게 우리가 이제 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북한한테 뭔가 이렇게 기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게 실은 본질적으로 관심사일 텐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여러 가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사회가 뭐 네이버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이 약간 과잉 미디어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게 이제 순기능이 할 때가 순기능으로 한 게 실은 탄핵 같은 거고 역기능으로 되는 게 이제 포퓰리즘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 툴이 좀 약하고 풀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한국적 현실을 도료하면 제가 이제 뭐 좋은 불평등이나 책은 실은 진보 쪽에서의 어떤 경제 정책에서의 그 어떤 오버슈팅 이런 거라면 안보도 그런 게 되게 심하구나.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특히 이제 보수 쪽이 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미디어 특성에서 발생하는 진보 보수 모두가 받게 된 압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분야에 계시는 약간 전문가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중의 공론장에 좀 나가는 게 뭐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이라면 뭐 그걸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그런 걸 좀 나가야 되고 저는 이제 그 박사님 부소장님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적절한 역할을 그런 뭐 부소장님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대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일종의 뭐랄까 서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정치는 뭐 진보는 진보대로 뭐 맨날 돈 퍼주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경쟁적으로 안보는 안보대로 이제 뭐 북한 때려잡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보수 버전의 안보 포퓰리즘, 진보 버전의 어떤 복지 포퓰리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예 그냥 그게 거의 일상화된 사회다라는 거를 아무튼 디폴트를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우리 김동규 교수님이 엄청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된 게 이제 실은 탈냉전 때문에 그 안보에서 고립당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 이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어떤 계기였는데 거꾸로 지금은 오히려 좀 북한이 약간 좀 위협을 덜 느끼게 되는 환경 뭔가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옛날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도 이제 그 상임 안보리에서 자기 제지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세옹지마적 역발상적 방사으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뚫어볼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질문거리로 아까 전에 좀 생각했던 거는 북한이 본질적으로 그동안 그 뭐 제네바 합의 등등으로 원했던 거는 북미 관계 개선이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뭐 수긍 가는 얘기인데
그 이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정인 교수님 등등의 스펙트럼까지 염두에 뒀을 때 북한 입장에서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이제 약간 질문 정도로 하고 제 얘기를 마무리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고 나중에 또 좀 추가 초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장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 북미 관계 개선의 대가로 북한이 핵을 완전한 비핵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온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뭔가 북미 관계 개선에서 얻어내면서 핵 군축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뭔가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 통제 가능한 핵 군축 이 정도로 네. 이해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쪽으로 북한은 욕심을 낼 거고, 또 미국도 어쩌면 그렇게 타협해 줄 수도 모르고, 예,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좀 약간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약간 그런 주제였는데, 공격 방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현재 이슈까지 얘기를 했는데,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 아까 우리 최민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문제일수록에 좀 더 깊이 있는 토의와 담론 형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하려고 그러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